공통 글로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 제일 꼭대기에 글로벌 베리어블 있네요. 공통 변수 되겠습니다. 공통 변수. 그죠? 자, 이 공통 변수는요, 마이 플랫폼 떠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여러분이 공통 전역으로 만드시는 것들 있죠. 유저 아이디, 유저명, 유저 부서 코드 이런 것들. 자, 이것들을 공통 변수라고 합니다. 자, 변수는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변수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폼 안에도 변수는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함수 같은 거 만드실 때,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선언하면 뭐예요? 얘가 함수형 변수죠. 그죠? 펑션 베리어블. 얘는 이 함수 구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함수 벗어나면 자동 소멸이에요.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함수에서는 얘를 부를 수가 없겠죠? 함수는 동시에 수행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콜백 같은 경우라면 에러 코드 한 번 쓰고 버릴 거예요? 사실은 남겨놨다가 재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런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함수 바깥에다가 변수를 따로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이 변수에다가 이 값을 남겨 놓으셔야 함수 끝나고 나가면 얘는 사라지겠지만 얘는 그대로 남아서 그 값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함수 바깥으로 폼 바닥에 붙었죠. 이것은 폼 변수 그래요. 폼 베리어블 하고요. 얘는 폼이 뜰 때 생성됐다가 폼이 클로즈 사라질 때 소멸됩니다. 자, 근데 얘가 에러 코드라면 여기서 쓰고 말겠죠? 근데 얘가 에러 코드가 아니라 유저 아이디였던 거예요. 로그인 페이지였던 거예요. 화면 닫았다고 기금 받은 로그인 아이디 지워버릴까요? 안 되겠죠? 이거 받아서 다른 폼도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쓸 수 있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 공간이 바로 글로벌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마이 플랫폼 떠서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값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프로젝트 인원 이렇게 많은데 공간을 딱 하나만 넣으면 이름 갖고 한참 싸우다 말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유저 아이디 하려고 갔는데 다른 팀에서 먼저 선정하면 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괜히 이름 바꿔서 유저 아이디 2 나오고 3 나오고 나중에 헷갈리실걸요. 자, 그래서 자, 이 공간 말고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해당하는 공간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데 팀과 팀끼리까지는 아닐 것 같고 우리 팀끼리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 공통에 관계된 내용들은 이쪽으로 넣으시고요. 자, 그거보다 한 단계 딱 낮춰볼게요. 프로젝트에서 공통에서 한 단계 낮추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그룹이 보이죠? 자, 그룹단에다가 변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룹 변수예요. 그룹 베리어블. 얘는요, 우리 그룹끼리만 쓰는 거예요. 다른 그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름 충돌해도 괜찮아요. 서로 모릅니다. 서로. 자, 그러니까 한 그룹 작성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의논할 수 있죠? 자, 우리 그룹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값들은 여기다 기술하고 사용하세요. 대신 서로 이름상의 안 했으니까 서로 호출 못합니다. 우리 그룹끼리는 가능하고 다른 그룹 변수는 못 쓰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거 보통 뭐 고유 권한 코드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는 4가지예요. 함수 안에 있고요, 폼에 붙어 있고요, 그룹에 붙어 있고요, 전체에 붙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런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셨던 공통 변수 가보면요, 글로벌이라는 것도 있지만 쉐어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얘도 변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타입은 모두 다 베리언트예요. 베리언트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베리언트 A 선언해놓고 숫자 집어넣으면 숫자 들어가고 문자 집어넣으면 문자 들어가고 오브젝트 집어넣으면 오브젝트 들어갑니다. 오브젝트 뭐예요? 버튼, 데이터셋, 폼 이런 거 다 오브젝트예요. 이런 것도 변수에다 다 어사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굳이 타입이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글로벌이라고 하는 타입이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공통 전역 변수입니다. 자, 쉐어라고 하는 타입은 뭐냐? 말 뜻대로 따지면 공유죠. 자, 누가 공유하는 변수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웹은요, 논리적으로 공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한번 갔다 오면 세션이 끊길 거거든요. 우리는 키밖에 모르지 2개가 계속 뭐 묶여 있어야 공유를 하죠. 자, 사실 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그래요. 여러분이 이 유저 부서 코드를 공유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로드 하실 때, 어펜드 하실 때, 트랜잭션 하실 때, 즉 서버로 통신이 일어날 때 무조건 들고 갑니다. 서버에다 갖다 놔요.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럼 서버는 무조건 쓸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서버가 값을 그걸 바꿔버려요. 그럼 또 무조건 갖고 와요. 클라이언트에다 갖다 놔요. 즉, 한 번 통신이 일어날 때마다 두 지점의 값을 싱크를 맞춥니다. 계속 왔다 갔다 전달을 해줘요. 그럼으로써 값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뭐에다 써먹을까? 자, 이제 그것들을 고민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서버로 JSP나 자바 서블릿, ASP나 ASP 단넷을 호출할 때 필수 인자라는 게 붙어요. 이 값은 꼭 집어넣어라. 예를 들어 유저 아이디 체크해야 되겠다. 유저 변수, 유저 부서 코드 체크해야 되겠으니까 두 개는 꼭 인자로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로드 할 때, 트랜잭션 할 때 일일이 써줘야 돼요. 귀찮잖아요. 써주지 마시고 여기다가 쉐어 타입으로 잡아버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통신 시에 얘만큼은 무조건 붙여서 가져갈게요. 자, 사실은 이 기능은 예전에는 서버 쪽에 세션 오브젝트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던 기능인데요. 무조건 서버만 의존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능을 클라이언트로 하향시켰다 정도로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서버에다가 그 유저 세션 오브젝트 뭐 하나 추가하려면 일일이 서버 개발자하고 상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내용들은 클라이언트 내에서 주고받겠고, 자, 이런 내용들을 세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는 공통 데이터셋 있겠네요. 자, 공통 데이터셋은요, 여러분 보통 화면에다 데이터셋 만드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셋을 나만 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저 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화면에서 만든 부서 코드집, 직급 코드집, 성별 코드, 이거 내 화면만 쓰고 말 거 아니죠? 다른 화면도 똑같은 내용들을 호출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복으로 갖고 있으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으는 거죠. 그게 바로 공통 데이터셋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 가지고 계셨던 데이터셋, 이 부서 코드, 직급 코드, 성별 코드를 여기다 놓으면 화면마다 만들어야 되죠. 자, 얘를 잘라다가 커팅에다가 여기다 놓지 마시고 여기다 놓으세요. 공통에다가 붙이세요. 네. 자, 이러면 딱 한 번 조회해 놓고 모든 화면에서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쓰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콤보 같은 거 디자인 하실 때 이너 데이터셋 세팅하셨죠? 이너 데이터셋 같은 항목을 열어보실 때 보면 내 화면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통에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해 놓고 실행하면 공통에 있는 거지만 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 모습 보였네요. 네, 리스트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 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변화 없이 모든 폼의 공통이다. 화면마다 붙이지 마시고, 자, 공통으로 가져가 주세요. 메뉴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자, 공통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는, 자, 메시지 함수 같은 거, 트랜잭션 함수 같은 거 공통화로 만들면 조회 안 하는 화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전 프로그램 공통이 돼버리죠? 전 프로그램 공통이면 어떻게 돼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도 모든 폼에다 인클루드 적어주라는 얘기죠. 아이고 귀찮네. 자, 이럴 때 여기다가 적으세요. 함수를. 그러면 폼에다 인클루드 안 적어도 얘만큼은 링크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인클루드 문장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폼에 인클루드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공통 전역별, 공통 함수, 전 프로그램 공통 함수 여기다가 적으세요. 자, 밑에는 스타일 들어갑니다. 스타일 시트죠? 자, 웹에서처럼 마이 플랫폼도 스타일 시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법이 좀 다르네요. 웹에 있는 스타일 시트는 .css 파일로 보통 빼죠. 근데 마이 플랫폼은 이 내용을 다 프로젝트 파일, 스타트 XML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웹에서 스타일 시트 잡을 때는요, MSDN 뒤져가면서 거기서 아이디 찾아내고 값 세팅하고 잘 되나 봤었어요. 자, 얘는 전용 에디터 붙여드릴 겁니다. 잡기가 훨씬 쉽겠죠? 단지 얘는요, 보니까 width, height, border, 즉 크기에 관계된 속성은 싹 빼버렸네요. 자, 그거는 다 빼고 컬러, 폰트 두 가지만 지정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플러스 기로 누르시면 기본 하나가 생깁니다. 자, 뭐든지 아이디가 중요해요. 자, 아이디를 적당한 이름으로 바꿔보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값들을 세팅합니다. 자, 스타일을 하나 잡는 거죠. 나는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네이비 컬러로 쓰겠다. 그럼 얘가 지금 얘가 표시까지 보여지잖아. 아, 네이비 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나는 핑크색 배경을 쓸까? 버튼에다가 핑크를 입혀볼까? 자, 이렇게 값을 입력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하나만 등록해보죠. 자, 그럼 여러분의 항목에 제가 잡은 항목이 추가돼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 자,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이 화면 잡으실 때 자, 버튼에다가 스타일을 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스타일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걔를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컬러가 세트로 들어갑니다. 자, 얘 장점은 뭐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화면을 여러 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핑크가 너무 촌스럽다고 한 겁니다, 이분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마다 바꿔요? 아니죠. 이제는 화면마다 바꿀 필요 없이 얘 세팅을 제공하는 스타일 시트에 가셔서 핑크 싫으시면 뭐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그죠? 백날 골라도 저는 촌스럽지만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게 단순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쓰시는데요. 단 제약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해당하는 컬러 항목이 반드시 디폴트일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선택하면 그거는 고정 컬러예요. 나머지 선택하면 내가 배경색은 스타일 걸 쓰고 싶어요. 근데 글자색은 깜장색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럼 지정하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보이네요. 빨간색. 자, 지정하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는 안 바뀌고 계속 빨간색을 고수하겠죠? 자, 그런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리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얘는 통째로 가져갔다면 스타일을 지정했겠죠. 얘도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요 안에 들어있는 셀들 말이에요. 셀들. 그죠? 보통 우리가 이 셀에도 컬러를 많이 주죠. 근데 얘는 끽 해봐야 컬러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배경색, 글자색. 그런데 이걸 스타일로 만들어서 여기다 죄 엮어요. 수도 없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컬러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놓지 마시고 얘를 유저 컬러 스타일하고 연결하세요. 자, 유저 컬러 스타일. 자, 유저 컬러 스타일은요, 여기다서 잡으시는 거예요. 유저 컬러. 얘는 인덱싱 컬러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마다 64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다가 프로젝트에서 선택하세요. 우리는 1번에다 뭐 담고 원하는 대로 주소 담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번에다가 핑크색을 담아볼게요. 자, 담아놓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얘를 여기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수정할 수 없는 칼럼에다가 유저 컬러 제로를 배경색으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다가, 그죠? 그러면 실행할 때 모습이 단위화면에서 끝내면 안 되죠. 전체를 다 저장하고, 실행하고, 모습을 보여드리면 배경색 핑크를 깔리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컬러를 바꾼 겁니다. 버튼도 핑크색이어서 맞춰줬는데 버튼 녹색으로 갔잖아요. 그럼 너도 녹색으로 바꿔줘.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개념에서 그럼 원하시는 색깔 바꿔드리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지정하면 이거를 연결하는 모든 컬럼이 일괄로 변경돼서, 그죠? 해당하는 거 일괄로 변경돼서 이제부터 배경색은 녹색이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유저 컬러 스타일이에요. 자, 이미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사용법. 자, 아까 제가 그리드에다 이미지 넣을 때 이미 이 얘기를 해드렸죠. 자, 모든 오브젝트에서 제가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자, 버튼에다가 컬러를 넣을 수도 있지만 버튼에 배경 이미지를 깔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미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여기 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가 깔립니다. 자, 이 이미지 목록이 이제 궁금한데요. 이 이미지 도대체 무슨 게 들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자, 그게 바로 여기죠. 이미지스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에디터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고 있고요. 자, 플러스 기호 누르시면 로컬이 갖고 있는 이미지 목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종류는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립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움직이는 GIF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 다 지원해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에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자, 이렇게 생긴 배경 이미지. 자, 얘를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택에다가 열기 하시면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물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선택한 이 행위는요, 여러분 로컬에 있는 이미지의 링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이미지 빗맵을 다 읽어버립니다. 읽어서 여기 보시면 상대 경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어느 경로 밑에 무슨 이름점 res, 확장자명 res를 붙여요. 자, 이 파일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다가 압축해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통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해당하는 상대 경로 적용 시에는요, 스타트 XML 기준이에요. 스타트 XML 기준으로 상대 경로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자, 필요하면 더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로 제거하면 되겠죠. 이름 아이디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체할 땐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거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 집어넣고 아이디 똑같이 맞춰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러분에게 이런 파일이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얘를 웹서버에다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 플랫폼이 구동할 때 처음 뭘 가져와요? 스타트 XML 갖고 오죠? 스타트 XML 기준으로 상대 경로가 적혀 있어요. 네가 쓰는 이미지가 여기 있다. 알려주죠? 그럼 걔를 내려다가 메모리에다 올립니다. 통째로.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미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메모리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메모리 로딩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메모리에 이미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체인지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로딩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버튼 같은 이미지는요, 한 화면에서만 쓰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모든 프로그램에 거의 다 공통으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서버 갔다 올 필요도 없고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만 복사해내면 되니까 메모리도 가볍게 움직이겠죠. 자, 대신 이 방법에는 주의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제가 이 파일을 어디다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웹서버. 그죠? 구동 위치는 어디예요? 메모리. 저희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다운 받아서 올린 거죠. 그죠? 자, 결국은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한 번 내지는 해당하는 리소스의 내용이 변경되면 재차 다운로딩이 발생합니다. 물론 마이 플랫폼 캐싱을 해요. 해당하는 파일 무조건 매번 아닙니다. 캐싱해서 변화가 없으면 계속 로컬 걸 써요. 그래도 결국은 한 번 그 이상의 횟수만큼 다운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너무 크게 만드시면 해외에 팔기 힘듭니다. 그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망이 좋지 않아요. 인터넷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이거 크게 만들면 시간 오버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사이즈는 되도록 작게. 네, 뭐 1, 2메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보다 좀 작게. 자, 해당하는 거 사이즈 너무 큰 거는 포함 안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얘를 이미지 하나하나 메모리에 로딩하는 게 아니죠. 해당하는 파일을 통째로 올려놓고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지 버젓이 등록해놓고 쓸까 말까 하다면 메모리 낭비죠. 자,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있는 걸로 좀 골라 쓰세요. 이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이미지 대다 때려넣지 마시고 이미지가 좀 활용이 많이 된다 싶은 것들만 좀 구성을 하세요. 자, 만약에 그러면 안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사이즈 너무 커서 부담되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별로 없지만 쓰이는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일반적으로 웹에서 하시는 거랑 똑같죠. 이미지라고 하는 컨트롤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 프로퍼티에 보시면 얘도 이미지 아이디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가 웹경로 그냥 쓰시면 되죠. 소스 위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화면 열 때 이미지를 직접 가져다가 하나하나씩 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미지 리소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아이콘 모양 아니면 일반적으로 버튼 모양
또 아니면 아까 보셨던 트리뷰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 버튼에 들어가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버튼을 바로 제가 이 리소스를 엮은 건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미지가 4개나 들었어요. 그죠? 근데 눈으로 볼 때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자, 얘는요,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상태에 따라서 4개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안 씌웠을 때 버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 버튼이 볼록 올라와 있죠? 자, 첫 번째 이미지, 팝. 예. 자, 저희가 마우스로 꾹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로 탁 때려주면 얘가 쑥 들어간 척 하죠. 자, 두 번째, 푸시. 자, 저희가 탭으로 움직이면서 포커싱을 주면 얘가 점점점점 하면서 포커싱 렉탱글이 생기죠? 자, 이게 바로 셀렉트. 마지막에 enable 속성을 펄스로 만들면 사용 불가 처리가 되죠. 자, 이때 마지막에 disableded. 자, 여러분이 이미지를 그려서 넣으실 때 아예 4개 세트를 만들어 넣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4등분해서 상태 봐가면서 자동으로 체인지 하겠습니다. 그냥 있을 때는 팝 누르면 두 번째로, 셀렉트 들어오면 세 번째로, 마지막에 사용 불가로 처리하시면 네 번째 이미지로 자동으로 체인지 할 테니까 자, 더 이상 로직 처리 필요 없겠죠. 자, 아마 탭도 그럴 것 같아요. 탭에 있는 요 꼭지들도 결국은 이런 기능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팝, 푸시, 셀렉트, 디세이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지는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촬영 기준이 전체 길이에요. 4등분. 예, 4등분. 지금 현재 상태는 4개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따라서 한 오브젝트에서 쓰는 거니까 4개가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자, 대신 투명 컬러 지원해드리니까 투명 컬러 이용해서 좀 작게 보였다, 크게 보였다 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메뉴만 안 쓰시니까 빼고요. 도메인 빼고 MDI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이 플랫폼 MDI 저희가 데모 보여드리면서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데모 실행하면서 마이 플랫폼에는 MDI라는 게 있는데요. 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죠? SDI랑 뭐가 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로 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얼굴이네요. 맞죠? 자, SDI가 뭐예요? 자, 보통 웹에서는 이렇게 쓰죠? 제가 메뉴를 하나 골라요. 자, 여기다가 값을 인서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화가 와요. 야, 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럼 전화번호 찾죠? 자, 이 순간 업무는 진행이 됐겠지만 좀 전에 작업하던 거 어찌 됐어요? 날라갔죠, 보통은. 그죠? SDI, 즉 싱글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한 장의 화면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 장 올리면 전에 건 내려야 되는 게 SDI입니다. 일반적인 웹은 그렇게 생겼죠? 하지만 마이 플랫폼은요, SDI 물론 지원해드리고요, MDI 멀티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장이 나란히 떠 있습니다. 단지 뒤로 좀 숨어 있어요. 앞으로 빼내시면 작업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사람 일이 어떻게 화면 하나에서 끝나겠어요. 그죠? 분명히 화면을 넘나들면서 하실 거기 때문에 MDI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MDI 선택하셨더라고요. 단지 여러분들은 보니까 얘를 다 맥시마이즈 상태로 써요. 한 판 인드 쓰지만 사실 요 밑에다 버튼 달아서 그렇지 다 살아있습니다. 예, 순서만 바꿔줄 거예요. 자, 우리도 MDI 쓴다는데 내가 확인 한번 해볼까? 자, 프로젝트 받으시면요, 여기 한번 뜯어보세요. 예, 프로젝트 파일에 MDI 인포 열어보시면 여기에 뭐 하나 달려있어요. 이러면 MDI입니다, 확실히. 자,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 때 보니까 MDI용 따로, SDI용 따로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프로젝트는 하나입니다. 만들어 놓고 바로 여기에요. 여기 와서 여기다가 하나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MDI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차일드 타입의 차일드 창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얘가 차일드를 등록했네. 그럼 차일드가 있다는 뜻이야? 너 MDI구나. 네. 차일드가 하나도 없네. 그럼 너는 새끼가 없는 거니까 너는 SDI구나. 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화면을 만들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에서 내가 MDI로 운영하겠다, SDI로 운영하겠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공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분명히 2개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MDI죠.
근데 왜 여태까지 MDA가 한 번도 안 보였죠? 자, 다 제 잘못이죠. 왜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디자인 밑에 퀵뷰라는 메뉴로 테스트를 해라 알려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퀵뷰는 단위 화면 실행창입니다. 그러니까 MDI 띄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얘는 단위 화면만 띄워줍니다. 자, 근데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요, 내 화면만 달랑 띄워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아이디 제대로 따고 프로세스 만들어서 흘려야 내 화면에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단위 화면 갖고 안 될 거고요. 분명히 프로젝트를 제대로 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런치 프로젝트예요. 자, 런치 프로젝트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MDI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지금 저희 에듀케이션에도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도 유도가 되고요. 확인이라는 버튼 그냥 누르시면 통과입니다. 나머지 로직은 여러분이 적으시고요. 자, 확인 들어가면 이제 MDI 보이잖아요. 그죠? 에듀케이션 원래 통짜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해당하는 거 메뉴 눌러보시면 저 보시죠? 서브 창으로 뜨는 거, 자, MDI로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팝업하고는 좀 틀리죠?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차일드 창 안에서 돌게 됩니다. 자, 마이 플랫폼의 MDI는 특징적으로 미니마이즈를 하면요, 이렇게 아이콘을 만듭니다. 물론 화면마다 다르게 만드실 수 있고요. 화면마다 다르게 만들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네, 그건 말고 보통 잘 찾는 화면들이 있죠. 무슨 찾기 무슨 찾기. 얘네들만 아이콘 몇 개만 좀 만들어주세요. 자, 지정하시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리소스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홈 선택하시면 얘가 또 이미지 아이디 또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아이콘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MDI 상태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프레임 보이네요. 네, 프레임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MDI를 쓰시던 SDI를 쓰시던 각자 고유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프레임이죠. 얘는 상단 메뉴를 보여주기로 하고요. 얘는 좌측 메뉴를 보여주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화면을 크게 만들어도 얘네가 침범을 받으면 안 되겠죠? 각자 고유의 영역을 유지해 주는 것. 자,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프레임을 쓰시는 방법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 프레임스 상관 안 하고요. 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프레임을 몇 개 쓸지 등록으로 결정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에는요, 분명히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사이즈는 무조건 픽셀입니다. 가로, 세로 픽셀 크기로 정하세요. 그리고 얘를 어디다 붙일 건지 결정하세요. 단수 제한 없습니다. 위로 2개, 아래로 2개 원하시는 대로 붙이세요. 자, 그리고 요 공간에다가 내가 어느 폼을 로딩하면 좋겠는지 위치를 적으세요. URL 또 나옵니다. 이번엔 얘기 안 할게요. 자, 해당하는 폼을 접근할 때는 요걸로 접근하시면 돼요. 도킹바 ID로 접근하시면 해당하는 ID 밑에 버튼, 해당하는 ID 밑에 데이터셋 모두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본 거죠. 자, 그래서 프레임을 2개 잡아서 가로축, 세로축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은요, 마이 플랫폼 전용 브라우저를 쓰시는 경우 도킹 기능도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도킹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지 잘 안 쓰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프레임을 감추고 보이게 하는 기능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해당하는 기능 이용하셔서 전체 프레임워크 기능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